네, 경제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가을이면 이사철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거래량이 여름 비수기 때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매물은 쌓이고 있는데요. 게다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고 부동산 PF 부실 우려도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안개 자욱한 부동산 시장, 내년은 좀 나아질까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모시고 올해 부동산 시장 흐름, 내년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자, 이 부동산 시장 요즘 상승세 좀 많이 둔화되는 것 같아요. 네, 거래도 둔화되고 있죠. 줄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시장은 이제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예. 거래가 감소하고 있고 또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하락세로.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있는데 예. 뭐 전세는 오르고 매매 가격은 10월 이후부터 둔화되더니 이제 11월 들어서는 좀 하락세가, 그러니까 강남마저도 이제 집값이 좀 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이달 있고요. 들어서는 하락세로 돌아섰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이유도 앞으로 전망도 중요할 텐데 하나씩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다. 그리고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힘겨루기가 세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올해 사실은 이제 1월부터 집값이 서울 강남은 좀 바닥 찍고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예. 사실은 정확하게 설 1월 20일이 변곡점이 됐습니다. 1월 20일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2% 넘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9월까지는 확실하게 올랐어요. 그러더니 이제 10월 들어가더니 다시 또 좀 이상 변화가 좀 나타나더니 11월은 이제 비수기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감소하고 있고 이제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뭐 다시 이어지겠습니다만 네. 이런 현상은 좀 올해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그런 탓도 있고 예. 저가 급매물이 좀 소진되었고 여기다가 고금리가 좀 장기화되고 있고 금리. 정부 네.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최근 들어서 DSR 규제라든지 예. 대출 규제를 좀 가계부채 때문에 강화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겹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금리 영향도 상당히 크고요. 네. 대출 규제도 이제 강화되니까 수요가 좀 더 네. 줄고 있는데 그래서 매물이 뭐 지금 팔리지 않는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적재되는데요. 우리 이제 부동산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매물이 적재되는 이유를 예.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적을 때는 소위 이제 매도자들은 좀 비싼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데 비해서 네. 매수자들은 좀 싼 가격에 매수하기를 원하겠죠. 그러겠죠. 이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가 갭이 좀 커져서 거래가 안 되고. 근데 또 재미나는 그 해석은 이제 맨 처음에는 소수가 매물을 던진답니다. 소수가? 그런데 예. 네, 그런데 이게 안 팔리면 예. 너도 나도 매물을 던진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매물 적체 현상, 예. 매물 축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딱 그런 시기로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팔리면 매도자들은 사실은 매물을 적게 내놓아야 되는 게 경제적인 합리적인 행위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고 있는 데 비해서 매수자는 저가의 매물만 찾다 보니까 매물이 더 8만 채 정도 쌓였거든요. 올 초만 해도 5만 채 정도였는데 거의 뭐 50% 이상이 급증했고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 그렇습니까? 아파트 기준으로, 예. 네. 이런 매물 적체 현상은 또 상당 기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자가 호가를 좀 더 낮춰야 되는데 또 매도하시는 분들은 호가를 안 낮추니까 거래는 안 되고 쌓이기만 하고 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예, 좀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어질 것 같다. 네, 지금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 사실은 가격이 떨어지면 사실은 또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예. 근데 그런 현상을 저는 뭐 내년 하반기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내년 하반기 정도나 가야 거래가 좀 이루어질 그럴 수 네, 있겠다. 지금 이런 현상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 그래서 내년 봄 이사철이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이는데 예. 뭐 현재로서는 내년 하반기 되어야 이런 매물 적체 현상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매물 적재해서 될 것 같다. 네. 올해 정부가 왜 한동안 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급 대책을 많이 내놓았잖아요. 네. 실제 뭐 착공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진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뭐 정부의 그런 정책의 영향이 사실은 시장에 큰 지금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급 확대라든지 이런 게 서울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도 여러 가지 뭐 공공 쪽에서 5만 5천 호 뭐 지구라든지 예. 지구단이라든지 새로운 또 택지 이런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공급이 당장 늘어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예, 저는 좀 여기 조금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세 가격이거든요. 지금 전세 가격. 예, 사실은 지금 이제 다시 또 이어지겠습니다만 예,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고 매매 가격은 내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런 현상도 좀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전세 왜냐하면 가격이고, 우리가 보통 1차 전세 가격이 오르면 예. 이제 2차 월세 가격이 오르고 3차 매매 가격이 매매 오르게 가격도 오른다. 올라야 전세 가격 되는 게 상승이 맞아요. 매매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맞는데 어. 예, 지금은 전세는 오르고 이제 매매는 내리는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는데 그건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공급을 내놓았지만 뭐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착공 물량이라든지 분양 물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준공 분양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현재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까 전세는 오르는데 입주 물량 앞으로 지금 고금리라든지 뭐 실물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그 대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더 이상 오르기는 어렵다. 이런 그러니까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예. 지금 일시적으로 과도기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좀 정리는 될 것으로 그렇게 네. 봅니다. 이 지금 또 하나의 이슈, 지금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은 지금 풀려 있잖아요. 네. 최장 10년에서 뭐 3년, 1년, 3년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전매를 네. 이제 할 수 있게 풀렸는데 문제는 이 수도권 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네. 이 문제, 요것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실거주 의무 법안 네. 통과가 안 되니까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그러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지금 법의 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전매 제한이 폐지됐다 하는 거는 전매를 자유롭게 분양권 전매를 분양권 자유롭게 전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둔촌 주공 그때도 보면 이게 그때 풀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됐죠. 네. 그런데 문제는 집을 이렇게 분양권을 사가지고 이제 준공이 돼서 입주를 했을 때 네. 실거주 의무가 있게 네. 되면 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그러니까 집이 안 팔려서 실제 입주를 못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어요. 형사처벌이.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네, 살지 그러니까 않으면 전매는 자유롭게 해놓고 실제로 실거주 이제 의무. 전매권을 이제 분양권을 사서 예. 실제 입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진퇴양난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야당이 반대를 하는데 뭐 야당이 반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 의무를- 사놓고 실소유자가 아니지 않는가. 예. 네, 이런 이제 투기에 악용이 될 여지도 있다. 이게 전세 사기 영향도 좀 있었던 거죠. 그걸 걱정해서. 예, 그런 영향도 있고 뭐 야당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이유가 소위 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분양권을 사놓고 실제 실수요자가 아닌데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좀 지나치다. 그러면 이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을 추진한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여당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듯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는 그러니까 뭐 앵커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까? 뭐 여당은 열심히 하고 싶어 하죠. 하고 싶어는 합니까? 그런데 이제 입법이 통과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국회를 그 장악하고 있으니까 지배하고 있으니까 예.
야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야당 설득할 노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정부의 지지도가 낮겠죠. 예, 저는 그러나 이제 이것도 잘 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순된 것이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좀 되는 게 맞고. 상당히 곤란하겠네요.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네, 그러니까 이게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타날 수 나타나겠네요.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야당도 좀 협조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또 하나의 과제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가 올라가면서 많은 곳이 부실 우려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조금 잠잠한 듯한 느낌. 네.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좀 연장을 해주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년에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죠? 네, 지금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이제 브릿지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브릿지론은 초기 단계예요. 근데 이게 지금 브릿지론이 연장이 잘 안 되는 게 지금 사실은 공급이 좀 줄어들고 있다. 앞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분양 물량, 준공 물량 이 네 가지가 다 동시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적어도 2, 3년 후에는 다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측면에서 2, 3년 상당히 후에는? 좀 우려되는 것이고 예. 예, 정부도 이걸 이제 신경을 쓰고 나름 공급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소위 말하면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브릿지론이라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색 현상이에요. 예. 이걸 자금 경색이라고 자금 그러죠. 경색, 네, 부동산 그러니까 금리도 PF. 높고 예. 이게 이제 재연장이 안 돼요. 본래 연장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건설사가 땅을 사놓고도 지금 분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꾸 착공을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뭐 33만 가구나 되거든요. 이렇게 좀 분양하지 못하는 물량이 대기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근데 이게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두 번째 문제는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연체율. 우리가 가계대출 연체율은 0.33인데 예. 프로젝트 PF의 연체율은 증권사 같은 경우는 거의 16, 7%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부가 나름대로 대주단을 만들어서 저도 이제 금융위에 자문위원 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정부가 나름대로 대책은 내놓습니다만 워낙 이 금융사정이라는 게 금융당국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죠. 그렇죠. 어쨌든 미국의 금리가 내려야 그렇죠. 금융시장이 정상화되어야 이도 정상화될 터인데 예.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PF 부실 문제가 연체율이 증가하고 금융 부실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동산 특히 주택의 공급을 줄이는 원인이 되고 이게 다시 또 2, 3년, 3, 4년 후에 집값이 불안해질 여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연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부동산 PF 부실이 내년에 좀 개선될 그런 조짐이 조금 없어 있습니다. 이제 있어요? 정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안을 내놓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금리를 내려야 되고요. 또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끝나야.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택 시장보다 선행하는 시장이 주식 시장이잖아요. 주식 시장이 채권,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비롯한 채권 시장이 안정되고 되고. 주식 시장이 안정, 자본 시장이 되어야 그다음에 이 PF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걸로 내다보는. 그러네요. 이 또 하나 이 내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려면 방금 이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네. 금리라든지 네. 가장 중요한 변수 내년 부동산 우리 어떻게 될지 가장 중요한 변수가 결국은 미국의 금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네, 어떤 미국의 변수? 변수가 좀 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변수를 좀 꼽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금리 변수 같아요. 금리, 예. 좀 예측이 뭐 내년 하반기에는 좀 안정될 거다 이날.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 동기화에 의해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린 내리기 어렵죠. 금리가 가장 큰 변수고 또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물가가 안정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실물 경기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년에 총선 변수를 또 주목해야 합니다. 총선 변수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좀 굉장히 줄까요? 크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실거주 그 폐지 문제도 실거주 똑같죠. 폐지,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입법 사항인데 뭐 내년에 선거에서 다시 또 뭐 이거는 저도 뭐 예상이 안 됩니다만 네. 정부 여당이 네. 만약에 그 다수 의석을 갖지 못한다면 결국은 지금 정책이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기가 어렵죠. 예. 이제 공급이라든지 방금 PF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뭐 그런 측면에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좀 팽팽하게 맞서 있다. 어느 쪽이 좀 더 무거워요? 상승, 하락? 저는 뭐 조금 좀 어둡게도 보는데요. 네. 뭐 어쨌든 우리 민족은 또 굉장히 저력이 있어서 그런데 정부가 이제 내년에는 이제 상저하고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상저하고. 상반기가 좀 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세계 경제가 좀 회복이 된다면 저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경제도 살아나면서 이 금융이나 부동산 이런 부분도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내다보죠. 네. 지금 한 가지 덧붙이면 건산연이 내년에 집값을 마이너스 2%로 잡았어요. 가장 먼저 발표를 내년 했는데 전국 집값을 네, 2% 우리나라 전체를 떨어진다. 네, 2%또 전세는 2% 상승으로 봤거든요. 전세, 나름 근거가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내년에 수도권은 좀 강보합으로 수도권 강보합? 네, 지방은 보합으로. 지방 보합. 그러니까 이 서울이 오르면 수도권이 한 6개월 시차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은 한 1년 후에 대전이나 광주 이제 그 부산 대구는 그렇게 1년 정도 시차가 있거든요. 지금 세종이나 대전 정도가 조금 회복 기미를 보이는 걸 보면 뭐 다른 돌발적인 대응 악재만 없다면 저는 뭐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도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 회복될 수 있다. 빠르면 그렇고 늦으면 2025년을 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2021년 10월에 고점을 찍었으니까 네. 그리고 올해 1월에 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회복이 된 걸 보면 집값은 좀 10년 주기설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이 조정을 거치면 그게 내년 정도예요. 그게 내년 그러고 나면 이제 금리의 변수가 가장 중요하고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되어야 집값도 오르니까요. 2025년 이후에는 또 공급 부족과 또 맞물려요. 그럼 그래서 집을 사야 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저는 집 뭐 마련을- 개인적으로 올해까지는 좀 관망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좀 불확실한 변수가 많아서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그래서 저는 금리가 확실히 내리는지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세계 경기가 우리 경기가 지금 뭐 1.4% 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2% 성장이 되는 걸 좀 경상수지도 완전히 흑자로 좀 돌아서고 또 주식이라든지 채권 시장이 안정된 이후에 투자해도 늦지 않다. 다만 분양이나 경공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런 때가 기회가 됩니다. 분양이나 경매, 공매는 이럴 때가 기회가. 왜냐하면 이럴 때 지금 경매 물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렴하게 뭐 좀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만 또 그런 경공매를 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내지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오고 분양가는 쉽게 내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님. 원가가 좀 많이 오르니까. 네, 이거는 금리가 내리더라도 물가가 원자재 가격, 인건비가 오르고 있어서 저는 내가 오랫동안 거주할 곳이라면 네. 분양은 미루지 말고 내 집 마련하는 게 어떨까? 뭐 김포 같은 데도 좋을 것 짧게 같습니다. 김포. 네. 김포. 김포는 김포 이제 서울시 정책의 편입, 예. 불확실성도 있고 장기적인 것이라는 건 저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직은. 그러나 지금 김포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 실소유자라면 저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실행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내 집 마련할 부분이라면 좀 기다리지 말고 하셔도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는 게 투기가 아니라 네. 이 김포로 뭐 예를 들면 강서나 여의도에 직장이 있는 분들이라면 네. 한번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오르기 전에 접근하는 것은 저는 좀 괜찮지 않은 전략이 될까 좀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내년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종원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